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정치 경제가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임 총리에 이어서 출범 8개월 만에 바이루 총리가 물러날 경우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또 거세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프랑스 재정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오후쯤에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그간의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자 르몽드지 기사를 보니까 오후 3시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네. 뭐나 10시 그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원 회의에서 그 바이루 총리가 그 자신의 이제 개혁 긴축 예산안의 이유로 이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네.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표결이 진행되고 표결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한 7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네. 그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르몽드 기사에서는 이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 및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7월에 공개했던 2026년도 긴축 예산안입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은 다음 해 예산안은 연내, 그러니까 올해 10월 이내로 의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네. 핵심은 이제 공공부채가 프랑스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3조 3천억 유로. 하나로는 5,2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것 너무 때문에 많네요. 프랑스 경제 상황이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년도에 국방 예산 증액을 빼고 나머지 거의 모든 정부 지출을 동결해서 총 438억 유로, 약 70조 원을 절약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을 지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이제 불필요한 조직들을 많이 없애고요. 그렇겠죠. 네, 공무원 일자리를 3,000개 정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네. 실업수당, 퇴직자 세금 감면제도 이런 것도 다 손을 보고요. 또 공휴일 1년 중 11일입니다. 있는데 네. 이 중에 2개를 폐지해가지고 좀 더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자 이제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 기사도 보니까 여론 역시 84% 가까이가 이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루 총리는 그렇다면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정면 어떤 돌파를 선언을 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이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전의 기사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에 프랑스 하원에서 여권 의석수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와 반대로 거대 야권이라고 해서 야권은 절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근데 바이루 총리 이전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도 예산 문제 때문에 불신임안 가결돼서 그렇습니다. 같은 그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맞아요. 지난해 7월에 이제 조기 총선이 얼마 있었잖아요. 안 됐죠. 그 이후에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을 했었는데 또 긴축 예산안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그러네요. 이제 거대 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예산안 경우에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400억 유로 정도를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게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엔 지난해 12월에 이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때
그때 이제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게 1962년 조르주 퐁피도 정부 이후에 62년 만이어서 크게 화제가 됐었고 특히 바르니에 당시 총리 경우에는 취임한 지 91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100일도 안 됐었군요. 네, 그래서 제5공하고 1958년에 출범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 최단명 총리다라고 하는 불명예도 안았었습니다. 네. 뒤를 이은 이제 바이루 총리도 역시 같은 지금 길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프랑스 재정 적자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심각하긴 하네요.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때 그 말 듣고 진짜 많은 분들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요. 프랑스가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그 정도일까라고 그 정도일까? 하는 거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지난달 말에 에리크 롬바르 재무장관이 이제 프랑스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리스처럼 프랑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혹독한 어떤 개혁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바이루 총리는 또 지난 8월 28일에 진짜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1,200만 유로 약 195억 원씩 나라 빚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는 해요. 네. 이제 그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 를 이제 보면은 네. 올해 1분기에 프랑스 국가 부채가 3조 3천억 유로 약 5천조 원 규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제 국가 부채가 1,240조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프랑스의 국가 부채율은 114.1%입니다. 우리나라는 53%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로존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 그리스발 네, 금융위기 네. 이런 것도 막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는 최근 들어서 좀 경제가 나아진 덕분에 네. 지금 물론 높기는 합니다. 이제 국가 부채율이 152.5%로 프랑스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는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국가 부채율이 서서히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금 하락세가 있습니다. 예. 근데 프랑스는 지금 빠르게 이 국가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스페인 예전에 피그스 국가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또 남유럽 쪽에. 네, 남유럽 스페인의 국가 부채율이 지금 103%. 지금 프랑스가 더 높은 거죠. 그러네요. 또 IMF 구제금융도 받았던 아일랜드 34.9%입니다. 정말 차이가. 비교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만성적인 이런 재정 적자로 인해서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마이너스 5.8%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연합은 각 회원 특히 유로존 국가의 경우에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크게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이 높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 1.3%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역시 높아서 뭐 최근에 7.4%에서 조금 좀 더 올라서 7.6%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 프랑스의 10년 말기 국채 네.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인데 그리스가 3.44%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국채에 대한 금리가 높다라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프랑스가 위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바게트 폭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전 세계가 그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가 한창일 때, 그때가 한 2012년도였는데요. 네. 그때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2월
오늘자 그 커버 스토리로 네. 그리스가 아닌 프랑스 경제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더 위험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아주 생생하게 생각하는데 바게트에 이게 다이너마이트 시한폭탄이 이렇게 끼어져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그리스를 주목하고 있지만 프랑스 경제가 사실 더 큰 위기이고 유럽 심장에 꽂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누적된 재정 적자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있어서 이게 너무 고질적이어서 네.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13년 전에 이 이코노미스트가 주목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만큼 프랑스 저성장,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네. 다른 곳보다도 더 큰 정부를 좀 지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뭐 교육, 의료 부분 이런 데서 공공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독일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프랑스는 좀 그런 면에서 독일께 비교하면은 적자 부채를 억제하는 좀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만성화된 재정 적자를 계속 부채로 메꾸는 경향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 조금 더 좀 단기적인 원인을 보자면은 2017년에 출범했던 이 마크롱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 핵심적인 공약이 이 감세 정책이었거든요. 네. 뭐 또 더군다나 뭐 자본 이득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전통적으로 공공 지출은 줄이지 않고 계속 이 지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단기적 요인, 장기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표결에서 바이루 총리가 불신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크롱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또 새 총리를 임명하는 거죠. 예. 인선해서. 네, 지난해 7월에 그 조기 총선 이후에 약 1년 동안 그러니까요. 벌써 총리가 그렇게 두 번이나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새 총리를 또 다시 임명하게 된다면은 2024년 그러니까 2년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그럼 네 번째가 되거든요. 지난 2년 사이에 총리가 4명까지 이렇게 어떤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치가 불안정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는 겁니다. 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 이 조기 총선을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는데 네. 작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되네요. 예, 할 수는 있네요. 살짝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1년 남짓 사이에 조기 총선을 두 번이나 한다는 거는 정말 국가 예산도 낭비이고 그렇죠. 정말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지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의 낮죠. 지지율이 15% 안팎이라고 하거든요. 20%가 안 뭐 되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뭐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우인 국민연합이 조기 총선 하자 지금도 매일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자 가디언 신문을 보니까 네. 기사가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최대 위너는 이 마린 르펜이 실질적으로 이끄는 이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크롱의 임기가 2027년 봄까지인데요. 네. 본인은 이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은 극우 진영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모든 야권에서 결국에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라, 그렇죠. 탄핵 움직임 이런 네, 것들 네. 사임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프랑스의 혼란스럽겠네요. 혼란이 정말 심화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국가 마비 운동 움직임도 있다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뭐 르피가로 오늘자 뭐 르몽드 이거
이런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들이 네. 이 문제를 오늘자 많이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톱 기사로. 네. 9월 10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네. 오늘 10일부터 프랑스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이 국가 마비 운동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도 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사이트들 뭐 또 소셜미디어 계정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이제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다 구체화돼서 10일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현재 논의되고 있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사보타지를 직장에서의 사보타지 움직임이라든지 네.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집단 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 이런 시위 그 노란 조끼 시위 때도 그랬지만 종종 그리고 또 사실상 자주 폭력화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뭐 평화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현재 각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이 약속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지만 네. 만에 하나는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도 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그게 또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